자, 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중세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중세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하기 전에 중세를 크게 이제 네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거든요. 자, 중세를 열었던 게 이제 게르만족들 대이동이죠. 그리고 이 게르만족들 이동이 끝난 후에 잠깐 또 제2차 민족 이동이요. 있어요. 그래서 9세기 때부터 제2차 민족 이동이 있었고요. 주로 이제 그 노르만족들이 많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봉건 제도가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봉건 제도가 정착되면서 고전 자원제가 이제 형성되는데 요 시기가 이제 9세기, 11세기 그 시기고요. 그다음 고전 자원제가 그 순수 자원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그 상업과 도시가 발달되고 요 당시에 또 십자군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패스트가 유행을 이제 하면서 그걸 계기로 해갖고 그다음 고정 자원제에서 순수 자원제가 이제 해체되고요. 그리고 이제 교황권이 쇠퇴되고 중앙 집권화가 강화되면서 왕권이 강화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게르만족에 대해서 이제 개론책 내용을 이제 읽어볼게요. 원래 이 게르만족들은 그 발트 연안의 북유럽 지역에 이제 주로 거주하고 있었죠. 독일이나. 그래서 그들은 이제 초창기 때는 수렵이나 농경, 목축에 종사를 했다가 점차 이제 농경의 비중이 증가되기 시작해요. 원래는 평등한 사회였는데 이렇게 이제 농경의 비중이 증가되고 노마의 영향을 받았고 이렇게 이제 불평등 사회로 이게 넘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게르만족의 원주지는 현재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그들은 발트해 연안과 스칸디아 반도에 거주하면서 일찍부터 남하여 노마의 국경선 나일강 이동, 다뉴강 북쪽 지역에 자리 잡았다. 이렇게 있죠. 우리가 이제 게르만족 하면 4세기 때 본격적으로 이동한 걸로 알고 있지만 그 이전부터 조금씩 이동은 했어요. 예. 특히 농경이 시작되면서 지역의 고갈로 이동 생활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왜냐면 지역을 고갈하면 이제 이쪽에서 땅을 못 지으면 여기에서 이제 농사를 못 지으면 이쪽 밑으로 내려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뭐냐면 노마의 국경과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중에 일부가 또 노마의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간에 여러 가지 일에 종사를 하죠. 특히 군인은. 예. 그러면서 노마와 교류를 하게 돼요. 자, 타킨투스에 의하면 로마 제정기에는 게르만족들은 부족사회를 형성하는 단계에 있었고 촌락에 거주하면서 농경, 목축, 사냥을 종사하고 약간의 금속기 제작 기술을 알고 있었으나 문자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자, 어느 정도 사회계층이 분화되어 소수의 귀족과 자유민, 해방민과 노예로 구분되고 있었고 게르만 민족의 정치 제도는 매우 엉성했는데 아직 국가라는 조직은 없었고요. 이 부족 국가 정도, 부족체 연합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수장이나 족장도 전사인 자유민 민회들이 선출됐다. 이게 뭐 민회라고 하긴 하는데 부족장이 정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수장이나 족장의 모임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민회의 승인 내지 거부했고 재판도 자유민의 모임으로 행해졌다 이렇게 있죠. 자, 예전에 그 게르만법이 관련된 내용이 중에 요게 나왔어요. 자, 게르만법은 좀 이따 살펴볼게요. 자, 4세기 문헌에 보이는 프랑크족인이 색슨족인이 하는 말들은 조직적인 부족 국가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그 언어와 풍습에 있어서 유사한 부족 집단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부족 약간 부족 연합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 단계는 아니고 부족 연합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 밑에 이제 종사제와 관련된 내용인데 종사제는 뭐하고 또 관련된 약탈 경제와 관련돼 있어요. 이 게르만에는 이제 농업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수렵이나 채집도 이제 좀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옆에 부족이나 하여튼 노마에 가서 낙탈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코미 코미타투스 그러니까 무장 종사단이 이제 형성되고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종사제라고 하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통제를 극도로 싫어하고
방종에 가까울 정도로 자유롭게 즐기는 게르만 자유민들에게서 있어 가장 강한 인적 유대 관계를 나타나고 있는 것은 종사제다. 자, 종사제 커미타투스는 이게 이제 나중에 어, 주종제도의 기원이 되는 제도죠. 이건 좀 뒤에 이따 좀 얘기할게요. 자, 수장들은 저마다 이제 무기와 식량 등을 공급받고 그 대신에 그 싸움터에 충성을 다하여 그 싸울 종사단을 거느리고 있다. 자, 이 제도는 후에 이 봉건제도의 그 주종제도의 중요한 기원이 되고 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게르만족들은 고유한 원시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으나 이동 직전에 많은 부족이 로마 제국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이 아리우스파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있었죠. 예. 이건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리우스파가 그 이단으로 찍힌 후에 주로 게르만들한테 전파했는데 이때 이제 게르만족들이 아리우스파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프랑크족이 있어요. 자, 프랑크족만은 아리우스파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얘네들은 원래 얘네들 자체는 그 기독교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야. 어, 부족신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예, 부족신을 믿고 있었는데 이 부족신을 믿고 있었고 요 상태에서 아리우스파에서 개종한 게 아니라 부족신을 믿고 있다가 아타나시우스파로 그냥 개종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그 게르만 부족들과 좀 다른 모습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게르만족 관련된 내용을 좀 했고, 이 게르만족들이 이제 그 부족 단계에 있을 때 그 간습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죠. 그 이런 간습법은 후에 게르만족들이 그 로마 경내에 들어와서 국가를 건설할 때도 한동안 계속 진행이 됐어요. 예, 간습법이. 그래서 로마법을 밀어냈거든요. 그래서 이 간습법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공군형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그래서 잠깐 살펴볼게요. 자, 간습법 관련된 내용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여기 이제 서양 중세사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두꺼운 책인데 그거 뭐 통독할 필요는 없고 가끔씩 2, 3년마다 한 번씩 요 책을 좋아하시는 교수님이 들어와서 좀 문제를 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간습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뒤에 그 예루살렘 왕국 관련된 내용도 거기에 나왔고요. 그래서 하여튼 가끔씩 내 가끔씩.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일이 이 책 가지고 지금 강독할 시간은 없고 여기에서는 그냥 개요만 좀 설명할게요. 자, 이 간습법은 주로 그 특징이 뭐냐면 벌금형이 특징이다. 예. 그래서 사적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벌금형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손해배상은 신분에 따라서 어, 차별 적용한다. 그래서 이제 노마법하고 예전에 비교해 할 때 노마법은 형평성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 그래서 형평성 이런 것들 되게 강조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 신분에 따라 차별 적용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뭐그 개노화뿐만 아니라 보통 정관대 시대 때는 다 그래요. 신분에 따라서 이제 차별 적용하는 게 이제 오히려 이게 보편적인데 이 게르만법 같은 경우에는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됐어요. 그리고 이런 법들이 이제 각 부족마다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족마다 이제 다르고 그에 이제 프랑코 왕국에서는 이걸 이제 살리법으로 이제 정리했죠. 살리법이 나중에 이제 왕위 계승 관련돼서 많이 언급이 돼요. 백년 전쟁 때도 언급이 됐고 좀 뒤에 얘기하고요. 자, 그럼 게르만법하고 로마법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이제 좀 보죠. 자, 재판 절차를 보면 그 피해자가 법정에 고소를 하면 이 부족장의 어, 그 부족장 법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고는 법정 출두 및 송환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출두하지 않으면 범법자로 이제 인정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형사소송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그 부족민 모임, 이게 법정이 부족민 모임들인데 여기에서 개최한 인민법정에서 왕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야. 근데 노마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죠. 노마는 예전에 이제 말한 것처럼 이런 체포나 그리고 여기 재판정까지 이제 인도하는 거, 압송할 때는 자기가 해야 돼. 네, 민법상 또 개인 간의 헌법 관련된 내용은. 그래서 노마법에서는 원고가 피고를 데리고 해 고소가 가능해요. 자,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준사형주의라고 하죠. 예. 이 부분은 제가 노마법 할 때 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다음에 제2유무 판단은 어떻게 내리냐. 보통 노마법은 증거와 자백을 통해서 해요. 네. 근데 여기는 좀 약간 이상하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초자연적 존재에 대해서 선서 의식을 해. 예. 그래서 재판에 앞서 갖고 그 당시 이제 선서를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신 앞에 선서하기 때문에 양심에 그 어긋나는 행동을 못한다. 이런 전제에서 하는 거죠. 자, 그 이때 초자연적 존재는 부족신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기독교 개정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시제법인데 이 시제법이라는 용어는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이건 뭐냐면 고난을 겪게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거야. 자, 그래서 시제법 관련된 내용이 여기 얘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달군세에 의한 시제법에는 피고가 빨갛게 달아오는 쇳덩어리를 집어들고 정해진 거리만큼 옮기도 요구되었다. 그다음 화상을 입은 그의 손을 붕대에 감고는 3일 뒤에 상처를 조사하여 상처가 깨끗이 나았으므로 무죄, 상처가 곪고 있으면 유죄,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한 거죠. 자,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케이스가 이제 차가운 물의 시제법 같은 경우에는 피고가 미리 그 물속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신선한 물이 피고를 거부하면 피고가 물 위에 떠오르고 유죄로 판결되고 피고가 완전히 물속에 잠기면 피고는 무죄가 되죠. 물론 이제 이 사람 죽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익사하기 전에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제법이라고요. 그래서 이 시제법은 이 중세 초기 때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네. 게다가 이제 점점 그 노마법 체제로 이제 굳어지면서 중세 중후기로 넘어가면서 이때 이제 시제법이 점점 없어지게 돼요. 특히 교회법이나 이런 것도 시제법이 많이 적용되는데 나중에 나태는 공예 때 이 시제법을 금지시키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좀 다시 얘기하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뒤에 넘어가서 의미를 보면 자, 이 그 계명헌법 같은 경우에는 되게 원시법이고 매우 단순하지만 형문화되어 있지 않고 부족의 간섭에 의해서 운영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구전을 통해서 세대 간에 전달됐고요. 그리고 각 종족이 고유한 법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A 부족이 B 부족을 이제 뭐냐면 점령을 하더라도 D 부족이 간섭법을 건들 수가 없어. 그래서 존중해 줘야 돼. 그래서 인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법이 위로부터 부과된 법령이 아니라 구성된 사회 전체로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로마법 같은 경우에는 민해라든지 그다음에 뭐 황제의 칙령이라든지 법무관의 어떤 그 고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딱 전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제 이 게르만법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법이 이게 뭐냐면 구조를 통해서 계속 세대 간에 이렇게 전달되는 거야. 그리고 또 노마법 같은 경우는 성문화돼 있는데 여기는 성문화돼 있지 않다는 게 좀 특징이죠. 물론 이제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살리법이라고 해서 성문법이 나오긴 하지만 그거는 구전으로 전달된 법들을 이제 단순히 문자로 옮겨 적고 정리한 정도의 수준이죠. 자, 그래서 인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개정헌법의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이 범죄자들에게 직접적인 형벌보다는 어떤 걸 벌금형을 많이 내렸다는 거야. 여기는 안 나왔지만 벌금형을. 자, 그래서 이 벌금형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진짜 잘못한 것은 이제 사형이고 음 근데 대부분은 벌금형이야.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인제 어떻게 이제 했냐면 사책보복을 뭐냐면 인정을 해 줬잖아요. 최근에 이제 그 드라마 중에 더 글로리 보니까 그 사책보복을 이제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법제상 그 근대 법제에서는 그게 안 되죠. 예. 게르만법도 그걸 사책보복을 처음 했다가 그 금지시켰어.
왜냐면 사적보복을 자주 했더니 인정해 줬더니 전투력의 손실이 되게 많은 거야. 그래서 1대 1의 교환 관계에 따라서 보복을 하면 괜찮은데 한 명이 죽었다고 해서 그 일가 친척들이 다 죽을 수 있거든, 이 보복자. 이게 보복의 악순환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근대법 체계에서는 사적보복을 인정하지 않아요. 어. 하여튼 게르만법은 처음에는 사적보복을 인정했다가 이게 이제 전투력 손실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금지시켰어. 그래서 벌금형을 주로 때렸다. 예. 그래서 이제 벌금형을 때렸고 벌금을 때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 뭐 감옥이나 그런 것도 없었고 그리고 너무 조금 잘못했다고 사형시켜 버리면 이게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전투력이고 그리고 또 생산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손해인 거야. 인적 손실이 많고. 그러니까 벌금형을 주로 때렸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 게르만법이 중세 시대 때 초기 때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그 아카가 양아를 구축한다고 이 노마법을 밀어내 버렸거든요, 노마법을. 어. 그리고 노마법을 또는 변형을 시켰어. 그 대표적인 게 증거보다는 시제법을 이제 판단의 유무에 사용되는 거죠. 근데 이제 6 세기에서 7 세기까지는 그렇게 인제 했는데 나중에 그 중세 이제 중후기로 넘어가면서 중세 이제 중후기 넘어가면서 그 이게 게르만법에서 노마법으로 다시 부활이 돼요. 이건 나중에 이제 책을 저희 서영석 감독 읽을 때 읽을 살펴볼 텐데 그래서 노마법이 부활되면서 그 당시 인제 국가 단위의 이제 법전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회 법전 이런 데 다 노마법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시제법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요런 과정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러면 다시 서양사 개론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볼게요. 자 민족 이동 관련된 내용을 보죠. 자 그 민족 이동 보면 노마의 변경지대에 이주한 게르만족은 3 세기 경부터 노마 문화의 영향을 받고 노마화되기 시작했다. 그중에 개인적으로 후에 집단적으로 노마군에 들어가서 군국무에 종사는 있었고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군인왕조 시대 전후로 해 가지고 노마드 그 게르만족들이 노마 군대에 많이 들어갔다고 했죠. 그리고 인제 디오클라티누스 때는 아예 이제 부족 단위로 아웃소싱을 해 갖고 노마군에 편입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인제 5 세기 때는 게르만 출신의 노마군 사령관도 등장을 했고요. 그 후에 인제 게르만족들이 계속 남아올 때 그 게르만족들을 막는 노마군들은 상당수가 다 게르만족들이었어.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오도 아케르 같은 사람도 게르만족의 용병 대장이었죠. 그래서 요런 것도 있고 자 그다음에 자 이러한 이제 사회는 어디까지 평화로운 부분을 지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는 민족 이동으로 알려진 게르만족은 로마로부터 대대적 이동은 4 세기 후반 음 그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유목민이었던 훈족이 hun노족의 일파로 보고 있죠. 이 노마니아에 있는 우크라이나 지방에 있는 고투족 주로 이제 서구투족을 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고투족이 지면서 동구투족을 또 치고 그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제 뭐냐면 어 민족 대이동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그 훈족에 밀린 서구투족은 다뉴브강을 넘어서 불가 지역 이동했고 아드리아노프로 동로마군을 격파하였고요. 콘스탄티노플에 접근했으나 이 콘스탄티노플은 상당히 천안의 요새요. 천의 요새야.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여기가 뚫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여기가. 하여튼 방비가 건고한 걸 보고 진로를 바꿔서 발칸반도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알라딕이 지하에 로마를 비롯한 그리스 도시들이 약탈됐고요. 다시 북상해서 이탈에 들어가 노마를 약탈했다. 자, 그 노마 약탈을 보고 인제 후대에 이제 그 거기 노마인들이 기독교를 비판했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게 뭐냐면 신국론이죠. 자 그들은 다시 알프스 넘어가서 갈릴라를 거쳐서 에스파니아에 자리 잡고 왕국을 건설했다. 6 세기 후반에는 카톨릭을 인제 개종한 후에는 그 원주민 로마 시민과 융합을 지냈으나
8세기 때 이스라엘 공격을 받고 서구트 왕국 멸망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서구트 왕국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요거 이제 설명하기 전에 이제 각국의 이제 각 민족들 이동 과정을 좀 보면서 설명하죠. 자, 여기가 인제 있는데 요게 훈족이잖아, 훈족. 훈족이 동구토를 치고 서구토족을 치면서 연쇄 반응을 하면서 인제 어 했는데, 이들 중에 인제 좀 보면 그 앵글색슨 왕국이 있어요. 앵글색슨족이라고 하죠. 자, 앵글색슨 왕국은 앵글색슨족은 여기 건너와서 앵글색슨 친왕국을 세워요. 예. 그래서 이 앵글색슨 친왕국을 세울 때 여기 있었던 민족이 켈튼족이라는 민족이 있었어. 여기 인제 잉글랜드 이 지역의 켈튼족은 좀 노마드됐거든요. 그래서 그들 중에 일부가 요쪽 지역 웨일즈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죠, 웨일즈에. 그리고 좀 소수는 요쪽 그 아일랜드를 건너가겠는데, 아일랜드는 그 이미 어 그 켈튼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무리를 합류하게 돼. 이걸 게일족이라고 하는데, 아일랜드 그 켈튼족을. 자, 하여튼 여기에서 이제 7개 왕국을 인제 만들고요. 그중에 에센스라는 왕국이 이 뭐냐면 여기를 통합하죠. 에센스의 그 알프레드 왕국 대왕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프랑크족 같은 게 오늘날 네덜란드나 뭐 벨기에 요런 지역에 사는데, 프랑크 왕국이 여기에서 이동한 죠. 그래서 오늘날 갈리아 지역을 이제 장악을 하게 되는데, 이 프랑크족은 다른 그 게르만 왕국 같은 경우에는 지속 기간이 왕조의 지속 기간이 그렇게 짧았거든요. 왜냐면 소수의 집단을 가지고 다수를 지배를 하다 보니까 또 종교도 다르잖아요. 근데 이 프랑크족들은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왕조가 존속이 됐어요. 예. 그거는 이제 앞에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일단 근거리 이동을 했죠, 이렇게 보면. 그리고 얘네들이 기독교를 이제 받아들일 때 아리우스가 아니라 아 아타나시우스파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융합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여기 보면 이제 반달족이 있어요, 반달족. 이 반달족은 원래는 독일에 거주했던 민족이에요. 근데 이제 얘들이 민족 이동하면서 그 에스파냐를 이제 거쳐 가지고 요쪽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오늘날 예전에 이 카르타고 지역에 반달 왕국을 세워. 예.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함대를 건설해서 여기 시칠리아나 그다음에 인제 이탈리아 연안을 막 약탈하고요. 한때는 이제 로마도 약탈해요, 로마도. 음.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반달리즘이라는 말 자체가 여기서 생겼는데, 이 격심한 야만적인 파괴 행위를 이제 반달리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반달 왕국은 나중에 동로마 황제 유스티누스 황제에게 멸망을 하게 되죠. 예. 그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고투족이 있는데, 동고투족은 좀 뒤에다 인제 다시 설명하는데, 이들은 인제 그 나중에 테오도리 황제가 인제 되게 유명하죠. 이 사람이 인제 국권을 장악하고 북이탈리아 지역에 라반나를 수도로 해서 하고 시칠리아와 남부 이탈리아까지 보유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좀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거 기출 문제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렇지만 유스티니아누스의 공격을 받고 멸망을 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 롬바르도 왕국이 있어. 예. 롬바르도 왕국은 여기 인제 주로 북부 이탈리아를 많이 침입을 했어요. 파비아를 수도 삼고 뭐냐면 왕국을 건설했다는 거. 예. 자, 그다음에 부르그드 왕국이 있는데, 이들은 이제 발트 연안에 거주하다가 농강 상류에 이 부르그드 왕국을 이제 세우게 됐죠, 여기 이 동네다가. 예. 그래서 이제 오늘날 남프랑스에 가 보면 부르그누시라는 이제 명칭이 있거든요. 그들의 흔적이야. 그래서 한동안 중세 시대 때 이 부르그드 왕국이 상당히 있었는데, 나중에 이 왕국이 이제 뭐 프랑스나 독일 이런 식으로 해서 쪼개지게 되죠, 이거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서고토 왕국은 아까 전에 설명한 것처럼 여기까지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이슬람 왕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요. 뭐 요렇게 한번 대충 한번 설명을 해 봤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인제 볼게요. 반달족 관련된 내용을 보죠. 자, 지금의 독일을 자리 잡고 있는 반달족은 서구토와 거의 같은 시기에 이동을 시작했다. 그래서 갈리아를 거쳐 남부 에스파냐에 자리 잡았는데, 그들은 수도 로마에 반항했던 북아프리카 로마 총독의 지원 요청을 받고 아프리카 건너가
이들 점령하고요. 동진하여 카르타고의 수도를 정했다. 그런 함대로 수시로 이제 함대를 건설해서 시리아와 이탈리아 해안을 수시로 습격했고 455년에 로마까지 약탈했다. 이때 이제 격심한 만행과 재산 파괴를 뭐라고 하냐면 반달리즘이라고 하죠. 자, 라는 말까지 남길 정도였다. 그들 역시 아리우스파에 속하고 카톨릭을 받겠으나 어, 나중에 유스티아누스에서 멸망하였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이와 같은 게르만족들 대거 이동으로 대륙의 정세가 급박해지자 브라타니아에 주둔했던 로마 군단이 철수하게 되고요. 자, 그 뒤에 이어 심해 공백을 이용해 갖고 5세기 초 앵그로족과 섹슨족이 북부 독일과 덴마크로부터 국해를 건너와서 7개 잉글 섹슨 왕국이 건설됐죠. 그래서 그때 이제 잉글랜드에 있었던 좀 노마된 켈튼족들은 웨일즈를 이제 이동을 했고 그 일부가 아일랜드 이동하죠. 그래서 여기를 게일족이라고 했어요. 이거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로마가 들어올 때 그중에 이제 로마에 정항했던 이제 켈트족 일부가 이 스코트 지역으로 올라갔거든요. 북쪽 지역으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스코트족까지 결합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를 스코트족이 살았던 나라 해서 스코틀랜드라고 해요. 여기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이 아일랜드는 성 패트릭의 전도로 카톨릭을 개종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일랜드인들은 이 카톨릭을 믿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곳 수도사 중심 출신자들이 역으로 이제 대륙에 들어가 전도 사업을 전개했다. 자, 그다음 고트족의 압박하여 민족 이동을 야기시킨 훈족은 5세기 초에 유럽에 나타나 루마니아, 헝가리, 그다음에 그 유고슬라비아 일부, 폴란드 및 그 체코를 정복하고 다시 나일강을 건너 갈리아를 침입했다. 그들은 살룡에서 패배하여 후퇴하고 다음에 그들의 지도자 아틸란, 이 아틸란은 유명하죠. 이 사람 이름 정도 내어두시고요. 자, 아틸란이 죽은 후에 그 제국이 무너졌다. 그들 대부분 아시아를 철수했으나 그들과 유사한 아시아 민족, 유목 민족들이죠. 그 뒤에 좀 되겠지만 뭐 아바르족이나 불가리아족, 그 마자르족 이런 것들이 유럽에 자리 잡았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동을 주로 이제 9세기 이후에 이제 이동이 되게 많았는데 이 불가리아족이나 마자르족은 오늘날 불가리아 여기 보면 헝가리의 조상이죠. 아시아의 두 민족이에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불가리아나 마자르족, 헝가리인들은 그 유럽이잖아요. 거의 뭐 백인들이죠. 그거는 뭐냐면 이제 오랫동안 혼혈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원래 그들의 조상들은 이제 뭐냐면 이런 아시아 계통이야. 특히 이제 마자르어 같은 경우에는 인도 유럽어족 계통처럼 그 문법 구조가 맞지가 않아. 오히려 우리나라처럼 뭐 문법 구조가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특이한 그 언어 구조인데 그 이유는 이 민족이 아시아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다음에 동고트와 이탈리아를 보죠. 자, 요 부분 중에 테오드리 황제가 나오는데 왕이 나오는데 요 내용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동고트족. 자, 원래 동고트족은 혼족 제국에 예속돼 있다가 이 제국이 무너지니까 이탈리아 이동해 갖고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때 대표적인 정성기 왕이 테오돌이라는 왕이야. 이 사람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이 사람은 한동안 오랫동안 동로마에 가서 인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동로마 문화와 이제 제도에 친숙을 했고 로마 문화를 이식해 갖고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그리스 문화나 로마 제도를 존중하고 수도를 라반나에 수도를 두고 시칠리아와 남부 이탈리아까지 보유하고 한때는 전성기를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국왕 테오도리는 콘스탄티노플에서 교육을 받은 탓으로 그리스 문화와 로마 제도를 존중했다. 그는 동로마 황제의 총독과 비슷한 지능을 두면서 여기 나반나 위치 좀 기억을 해주세요. 북부 이탈리아 지역인데 이 나반나가 나중에 이제 그 뭐냐면 또 동로마의 그 중심지가 되거든요. 동로마가 한때 이제 북부 이탈리아를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 라반나가 총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상대 북부 이탈리아 지역에서 중세시대 때 정치적 중심지가 요 지역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하여튼 수도 30년간 어
나반나 수도 30년간 군사면만을 장악하고, 요게 예전에 나왔죠. 행정은 종래의 노마 관리들에게 맡김으로써 이탈리아의 질서 안정을 초래했다. 왜냐하면 이때 이제 동고투족이나 뭐 다른 족도 그렇지만 그렇게 인구 비중에서 노마인들을 압도지지 못했죠. 잘해봤자 뭐 2~3% 정도야. 그러니까 그 속수를 그 인원을 가지고 다수를 이제 통치하려면 이런 것들이 효율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 군사는 자기가 장악하고 행정은 노마인들에게 맡기는 거야. 자, 이런 평화로운 상황 속에서 사라져가는 노마문의 마지막 등불이 희미하게나 커졌으나 보에티우스와 같은 철학자 중에 그 예이다. 커졌으니 보에티우스라는 이름도 좀 외워주세요. 이 사람도. 자, 그래서 이제 그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을 라틴어로 번역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이라는 논문이 약간 번역한 데 그쳤다. 자, 그는 말년의 스토아적 입장에서 철학의 위안이라는 것을 집필했고, 외부적 불운을 두려워했거나 이에 절망하지 말고 자신의 내부의 스스로 행복을 찾을 것을 권고했다. 이렇게 있죠. 근데 보에티우스가 처음에는 뭐냐면 헤오드 황제한테 이제 뭐냐면 지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에티우스하고 테오드 황제하고 이제 뭐냐면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중에 보에티우스가 반역을 깼다는 이유로 테오드한테 이제 죽게 되거든요. 예. 자, 하여튼 말년은 별로 안 좋아했어, 이 사람이. 자, 그래서 테오드의 사후에 동로마의 유스티누스제가 옛로마령의 회복을 착수하여 북아프리카 반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동로마군이 신치나를 점령하고 이탈리아 상륙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후 20년간 야만적인 파괴적인 전투가 계속되어 동고투족은 사라지고 이탈리아 반도는 항피가 됐죠. 그래서 테오드의 사후에 동고투 왕국이 이제 멸망을 하거든요. 테오드의 말기 때부터 동로마 왕조하고 갈등을 겪게 돼요. 이 테오도리하고 이제 유스티누스제가 거의 동시대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타나시우스파를 되게 강조했거든요. 정통파를. 너도 따라라 하니까 이 테오도리는 아리우스파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갈등이 있었고, 그 와중에 이 보에티우스도 이 동로마한테 붙었다 이렇게 혐의를 받고 처형을 당했던 거야. 예. 그래서 사이가 나빴는데 나중에 테오리가 죽은 후에 이제 유스티누스가 군대를 파견해서 반다 영국이나 그다음 동고토족을 다 싹쓸이해 버린 거죠. 그리고 그 지역을 자기가 이제 통치를 했던 거야. 예. 자, 유스티누스는 이탈리아에서 황제권을 회복을 선언했으나, 그래서 그때 인제 한때 이탈리아 상당수를 인제 회복을 했어요, 유스티누스가. 그래서 라반나 지역에 총독부를 뒀죠. 자, 그렇지만 그가 죽은 후에 3년 만에 아리스파에 속한 롬바르드족이 있어요. 이들이 북부 이탈리아를 침입해요. 파비아의 수도도 삼고 왕국을 건설했으나 그 일부는 더 남쪽으로 이제 두 개 공고를 세웠다. 이에 또 동로마는 라반나의 총독을 두고 시칠리아와 남부 이탈리아 보유했으나 동쪽부터 위협 때문에 이탈리아 큰 관심을 갖거나 지원할 겨를이 없었고, 이 지역도 또한 이제 뭐냐면 롬바르족 같은 사람들한테 뺏기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다 물러나게 돼. 철수를 하게 되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의 중요성이 증대됐다. 그래서 이제 로마라는 이 국가 조직이 아예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로마 행정기구가 완전히 마비하고, 그러니까 인제 이 교회가 이제 국가를 대신해 준 거야. 그래서 교회와 주교들이 로마의 행정 관리를 대신해서 게르만족들과 교섭을 하고 로마 시민들, 이탈리아 시민들을 보호해 주고 게르만족들 교화시키고 로마 문화를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자, 여기 보면 인제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의 중요성은 이제 증대되었고 카톨릭 교대의 보호자로서 교황의 지위도 크게 향상되었다. 향상이죠. 더욱이 이제 이런 혼란기에 네오 1세와 그레고리 1세와 같은 유능한 교황의 추천은 교황권 강화에 큰 힘이 되었다. 자, 레오 1세는 서방의 모든 카톨릭에 대한 수익권을 선언했고, 로마족이 로마에 접근할 때 아틀란에서 특허하여 로마의 약탈을 방지했다. 자, 부유한 로마 귀족 출신으로 교황이 된 그레고리 1세는 로마를 요새화하고
시민을 위해 식량 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교회의 재산과 토지 관리를 힘쓰고 라반나 총독과 롬바르조과 라반나 총독은 앞에서 언급한 동구투 아니 앞에 동로마 제국에 대해서 파견된 총독을 얘기해요. 그래서 롬바르조과 교섭을 하는 항하는 등 위대한 행정 능력을 발휘했다. 이러한 예는 비단 교황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로마 행정 기능이 이 마비된 민족 이동기에는 교회와 주교들이 로마 행정 관리를 대신해서 게르만족들과 교섭을 통해 시민들을 보호하고 게르만족들 교회에 힘쓰고 그들에게 로마 문화를 전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프랑크 왕국에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서강자 내용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자, 서강자 보면 그 동고투 왕국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88페이지 잠깐 보세요. 아이고 잠깐만요. 어, 여기부터 읽을게요 그냥. 예, 88페이지. 게르만 왕국들 관련된 내용들부터 읽을게요. 자, 도미나 형성을 초래한 게르만의 대규모 이동은 정주와 이동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오랜 과정이었으나 6세기 때 롬바르족의 이동으로 끝으로 대체로 마무리되었다. 결국 제국이 와해된 서부 지역에 여러 게르만 왕국들이 들어섰다. 로마 제국은 정치적 분열됐으나 로마의 제국과 문화는 그 왕국에 의해서 계승되었다. 자, 게르만족의 이동의 결과 노마와 게르만족 요소가 아니라 혼족과 고트족에 영향을 미친 여러 동방 문명들 그리고 나아가서 슬라브 문명에 이르기까지 상이하고 다양한 문명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혼합되었다. 자, 여러 게르만 왕국들이 대이동 이전에는 이미 기독교를 받아들인데 이주의 기독교 상당수가 이제 아리우스파예요. 자, 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웠던 왕국들의 경우 노마 문화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다. 특히 서구투족의 경우 발칸 반도와 서아시아에 와온 노예들을 통해 기독교가 전파되었다. 그 영향으로 울피다스 같은 종교 지도자가 출연했다. 자, 그는 뭐 어린 시절 때 고투족에 인지되었는데 콘스탄티노플 폴리스에서 아리우스파 기독교를 접했다. 주교가 된 후 그는 고투족 개종을 목표로 성경을 번역했고 많은 추종자를 거느렸다. 물론 기독교와 가정은 순탄치 않았다. 서구토에서는 기독교 개종은 내부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켜 옛 종교를 고수한 자와 기독교를 수용하는 자들 사이에 피비 나는 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 울피아스와 그의 제자들은 게르만들에게 전파한 기독교는 로마인들이 다수 수용하고 있던 이른바 아타나시파 기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추후 기독교 내에 심각한 갈등의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고요. 자, 이런 것들이 로마인과 게르만인들의 갈등을 촉발시켰죠. 그래서 게르만인들이 세웠던 왕국이 오래 지속되지 못한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야. 이 아타나시우스파와 아이우스파의 갈등 때문에 그런 거죠. 자, 6세기 초 게르만 세력들은 서유럽 지역 분할이 대충 마무리되면서 여러 이제 어 이게 뭐야? 여러 그 잠깐만요. 이게 갑자기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이네. 여기까지 이렇게 좀 약간 끊어진 것 같은데. 네. 자, 게르만의 건설한 왕국들은 군사적 지배자인 게르만 전사와 문화적으로 우월한 제국 내 거주민들이 타협하면서 결성한 이질적인 공동체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소수의 지배자와 게르만 전사와 그다음에 우월한 노마인들로 구성됐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 구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적어요. 게르만들이. 근데 게르만들은 전체 인구 가운데 2에서 5% 정도 불과할 정도로 한결같이 수적인 열세가 있었다. 따라서 게르만 왕국에서 피정복민들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을 뿐 아니라 문화적 월등히 있기 때문에 그들을 억압하기보다는 협조 체제를 구하려고 했다는 거죠. 자, 로마 행정기구나 각종 제도가 유지됐을 뿐만 아니라 로마인 관리들과 그 운영을 담당하겠다. 법에 있어서
게르만들에게 이동 전부터 익숙한 그들의 간수법을 적용했고 노마인에게는 노마의 노마법을 성공하여 편찬해 정한 이른바 이중적 속인주의가 있다. 예. 이중적인 어떤 법칙의 운영을 했다는 거죠. 간수법하고 그다음에 노마법 이렇게. 자, 그러나 이와 같은 분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다. 더구나 게르만 왕국에서는 차차 노마법이 합리적 우월하다는 인식이 뚜렷해지면서 그 영향이 확대됐고 노마인과 게르만 사이의 상호관계를 규정할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속인주의가 약화됐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서양 중세사의 관점하고 좀 달라요. 서양 중세사 같은 경우에는 게르만법이 노마법보다 우위였다.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어느 관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관점 차이가 좀 있네요, 여기에서는. 자, 이처럼 게르만들은 그 정복하는 지역의 문화와 언어를 수용하고 토착민과 융합하는 과정을 밟았다. 그리고 동고토 왕국과 프랑크 왕국은 게르만들이 서로노마 제국에 건설한 여러 왕국 가운데 가장 안정될 뿐만 아니라 성공적이었다. 갈리아 요지를 차지했던 서우토 왕국의 경우 강력한 국왕 알라리 2세가 동부 프랑크 부르그드 동맹국에 패배하면서 전사한 후 이들이 피레네 산맥 이남으로 밀려났죠. 요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클로비스 관련된 내용 나올 때. 자, 동고트 왕국은 본래 로마 제국에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직접적인 접촉이 많지 않았으나 제국 말기에 이어 접촉하는 빈도가 높았다. 그래서 이제 5세기 중엽 고트족의 왕이었던 발라메르는 제국과 거래를 위해서 그의 조카 테오도리를 10년 동안 볼모로 콘스탄티폴리스에 머물도록 했기 때문에 테오도리는 어린 시절에 발달된 로마 문화를 접할 기회가 가졌을 뿐 아니라 로마 제국의 행정을 몸으로 익힐 수 있었다. 자, 그런 테오도리 경우 때문에 동고트족은 후에 가장 노마화된 게르만 왕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자, 고고 기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왕이 된 테오도리는 왕국을 건강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동로마 제국과 협조 관계를 이루면서 노마 황제의 위기를 구하기도 했다. 그래서 테오도리가는 그 당시 이제 동로마 황제들, 그러니까 주로 이제 후반기는 유스티니누스 황제인데 이 황제를 일종의 상국을 모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황제와 제국 간의 관계요. 자, 그럼 황제로부터 이탈리아 총사령관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부여받고 이탈리아 건너가 오도아케를 제거했으며 여기 나반나를 거점으로 33년간 이탈리아 비교적 성공적으로 통치했다. 그런데 이제 요게 갈등이 시작된 게 이 조치 때문이죠. 예. 523년에 유스티누스 황제가 아리우스파의 권력에서 배제하는 칙령을 반포하자 이에 테오도는 카톨릭에 대한 간용을 중단했다. 이때 카톨릭이라는 의미는 아리우스파가 아니라 아타나시우스파를 얘기해요. 그래서 서기에서 보면 요 카톨릭을 어쩔 때는 뭐랄까 아리우스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좀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뒤에 이제 앞에서 읽은 것처럼 소고트 왕국이 카톨릭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나오면 요때 카톨릭은 아타나시우스파가 아니라 아리우스파거든요. 그래서 요건 문맥에 따라서 이 카톨릭을 해석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이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카톨릭은 아타나시우스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처럼 동고트 왕국에서는 종교의 문제는 어느나 문화 못지않게 로마인과 게르만인들의 완전한 통합과 안전을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클로비스 관련된 내용은 좀 뒤에 읽어볼게요. 프랑크 왕국으로 넘어갔죠. 자, 프랑크 왕국은 원래는 어디에 있었던 민족이냐면 그 당시 이제 낡은 거점으로 이제 점점 있었던 왕조. 오늘날 이제 뭐냐면 앞에 설명한 네덜란드, 벨기에 지역 이때 여기 살았던 민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상당히 단거리 이동이 하죠. 그래서 프랑크 왕국의 장기 지속적인 원인 중에 뭐냐면 이 단거리 이동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피정복민의 지배를 위해서 인력과 물자를 계속 근거지로 공급을 받을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프랑크 왕국의 절차를 세우는 과정을 보면요. 보면요.
자, 먼저 메르빙구 왕조가 있고, 그다음에 카로lin거 왕조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분할 상속 이렇게 이제 해서 베르쟁 조약으로서 서프랑크, 로테르 왕국, 동프랑크 있다가, 서프랑크는 이제 카페 왕조 프랑스와 연결됐고, 로테르 왕국은 메르신 조약을 통해서 중국 프랑크 왕국을 먹은 다음에 이탈리아 왕국이 이렇게 있고요. 동프랑크 왕국은 독일 쪽이죠. 이렇게 신성 로마 제국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교과서를 보니까 요 메로빙고 왕조는 제가 배울 때는 메로빙고 왕조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원어물 프랑스어인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그 프랑스어인지 잘 모르겠지만 교과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메로비우스 왕조가 돼 있어요. 음. 그런데 이제 석유나 이런 오래된 책에서는 메르빙구 왕조라고 돼 있죠. 근데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편의상 그냥 메르빙구 왕조 할게요. 이게 좀 입이 딱 달라붙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갈리아 지방 남부 용강 계곡의 5세기 중엽에 구르그족이 이동했으나 갈리아 실질적인 지배자가 된 건 프랑크족이다. 자, 프랑크족은 원주지인 나일강 하류 지역에서 팽창한 형태로 서쪽과 남쪽으로 진출하여 갈리아 중심지를 차지하여 주변 지역으로 그 세력을 확대시켰다. 자, 프랑크 왕국의 건설자는 메로빙구 왕족의 창건자인 클로비스죠. 이 클로비스는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죠. 기출에 나왔어요, 이 사람은. 네. 그래서 알라마니아족과 투쟁에서 승리한 후 카톨릭으로 개종하고, 이때 카톨릭이라는 것은 아타나시우스파죠. 그리고 아케테네의 선기자와 원주민들의 지휘를 받아 아지스파인 서구투족을 에스파냐 후퇴시켜 오늘날 프랑스를 대부분 차지했다. 이 부분 기출이 나왔죠. 얘네들 서구투족이 얘한테 패배하고 나서 어디로 이동했느냐? 에스파냐, 스페인.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서구투 왕국을 세우죠. 네, 서구투 왕국은 이슬람의 침입받고 멸망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당시 이제 클로비스는 자신의 세력을 이제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원래는 부족신을 믿고 있었는데 이렇게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을 했어요. 이때부터 이제 로마 카톨릭하고 프랑크 왕국의 어떤 정치 제휴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교과서에서 그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예. 자, 여기 좀 보면 이 내용이 있어. 이거 마르트인가? 나중에 좀 얘기할게 이거는. 마르트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프랑크 왕국이 다른 게르만 왕국과 달리 왜 장기 지속적으로 이제 있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면 대부분 게르만 왕국들이 당명을 그친 반면에 프랑크 왕국은 유럽 중심으로 자리 잡고 발전을 계속할 새로운 시대의 주도적인 세력이었다. 그 이유는 보면 첫째는 원주지를 버리지 않고 팽창한 형태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뿌리가 튼튼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지속적인 피정복민들을 통치하는 인력이나 물자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카톨릭 개종을 함으로써 로마 영민과 교회의 마찰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그 지리적 위치를 봐서 비잔틴이나 이슬람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고 있다는 점도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지리적 위치라는 것은 보시면 알겠지만 프랑스가 갈리아 지역이 요쪽 남쪽은 피레네 산맥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은 알프스 산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쪽 피레네 산맥을 넘어올 때 인제 이때 이슬람 세력의 침입을 막을 수 있고 알프스 쪽으로 넘어온 이제 동로마 세력의 침입을 막을 수 있었죠. 자, 이런 등등을 해 갖고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다는 거. 예. 그리고 인제 여기 뭐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밑에 더 있네요.
하나는 또 요 지역 자체가 게르만족 성격이 강하게 그대로 보유한 프랑크족이 가장 일찍이 로마 문화에 깊게 뿌리는 있는 갈리아지로 이동하면서 교회에 결합됐다는 사실은 새로운 로마 게르만 사회의 형성에 뜻깊은 일이라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인제 요거와 연결돼서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긴 간단하게만 좀 언급은 됐긴 했지만 여기가 인제 그 이쪽이 친로마적이었다는 것도 장기적인 지속적인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 귀족과 주교들, 이 갈리아 지역의 로마 귀족과 주교들은 그 당시 남부의 롬바디아족이나 동고트족 같은 게르만 왕국들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에 반해서 그 카톨릭 세력인 프랑크족은 우호적일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들이 협력이 잘 돼 있어요. 예. 그런 것들 인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인제 그 다른 책에서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 갈리아 지역이 예전부터 노마화됐어요. 그래서 이걸 갈려노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갈려노마 귀족 세력들이 그 당시 게르만 세력들과 융합이 되게 잘 됐다. 그래서 이 융합 친노마적이었다. 예. 그래서 게르만족들의 친노마적인 행태가 그 지역의 노마화된 갈려노마족들에게 상당히 큰 융합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장기 지속적인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친노마적인 행태 등이 그 지역의 노마인들의 거기에 어떤 호감을 사서 융합이 됐다. 뭐 이런 것도 일종의 이제 뭐냐면 장기 지속적인 원인이 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요게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 정착지인 갈리아 지역이 예전부터 농경이 발달됐어. 예. 농경 발달도 이제 추가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인제 클로비스 이후에 뭐냐면 왕자사의 영지를 분할한 프랑크족 간섭 때문에 이게 분할상속제 때문에 보육상제의 장이나 보육상쟁이 잔인한 피부인의 나는 음모와 내부에 그치지 않아 7 세기 이로는 왕이 유명하게 무시해지고 프랑크의 왕국의 실권이 왕국의 중심으로서 국내 장관인 궁지의 손으로 넘어가죠. 자, 그래서 에스파니아를 점령한 이슬람이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프랑크 왕국을 침입할 때 뚜르 전투에서 근처에서 이를 격퇴한 그 궁제도 찰스 마르텔이야. 예. 그의 아들 피피는 급기야 허수아비 같은 메르빙거 왕국을 추방하고 새로운 왕조를 열었다. 이렇게 있죠. 뭐 여기 간단하게 돼 있는데 뒤에 이제 관련된 내용은 좀 더 있는데, 자, 이때 이제 그 이슬람 세력들을 이제 쳐부신 그 전투가 투르 푸아티의 전투죠. 정확한 명칭은. 그래서 이때 이제 쳐들었던 이제 뭐냐면 이슬람 왕조 우마이야 왕조죠. 옴미야드 왕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기병대를 통해서 이들을 뭐냐면 쳐부시고 나서 나중에 기병대 양성의 필요성을 느낀 거야. 그래서 이제 이때 뭐냐면 군사적 비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 로마의 예전에 인들이 게르만족들에게 줬던 은대지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서 이들에게 은대지를 수여했죠. 그래서 이들을 은대지를 받은 기병대를 은대지를 받고 기병대 이제 열심히 일을 해 가지고 열심히 훈련해 갖고 훌륭한 기병대를 양성했다. 예. 그래서 이 기병대 양성하고 관련돼 있어요. 또 이 전투가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동로마 비잔틴 제국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교황 그레고리 2 세가 그 프랑크 왕국의 궁지였던 카르로스 마르테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면 "우리는 더는 롬바르족의 탄압을 건질 수 없습니다." 이 롬바르족들이 이제 그 교황이나 노마를 괴롭혔거든요. 얘들은 아리우스파고 얘는 아타나시스파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베드로부터 그의 모든 소유물, 그러니까 당신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줄 것들을 빼앗아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도움을 요청했던 이유는 롬바르족들은 우리를 증오하고 탄압합니다. 자, 당신께서는 베드로의 교회와
우리의 즉각적인 도움을 주신다면 만인의 당신의 신앙과 사랑 그리고 의지를 친송할 것입니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교황이 프랑코 왕국의 궁제에게, 그러니까 이 궁제는 이 카르로스 마르텔이죠. 도움을 청한 이유가 뭘까? 롬바르족의 치니까 약탈 때문이고, 그래서 이제 일단 뭐 교과서술에 참조하여 자신의 카르로스 마르텔이라고 생각하고 교황에게 보내는 답장을 써보자. 예.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 한번 그냥 각자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프로비스테, 그 다음에 카르로스 마르텔, 그리고 뒤에 이제 피핀, 그리고 칼데제까지 계속 이렇게 교황과 정치적 유대를 맺으면서 이 교황이 어떤 이제 그 정치 보호를 해주면서 또 그 교황으로부터 정치적 권위를 이렇게 부여받게 된 거죠. 뭐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서양사 강좌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크로비스는 타고난 통솔력을 발휘한 프랑코족 대부분을 규합했으며 노마 세력과 서구트족을 제압하고 여러 세력으로 나누어 있던 북갈리아 지역을 마침내 하나로 왕국으로 통합됐다. 자, 크로비스는 전쟁에만 능했던 것이 아니다. 그는 로마 카톨릭을 개종하여 왕국의 발전을 결정의 계기를 만들었다. 그가 개종한 이유가 여러 측정이 있지만 위기 상황이었던 알레만족과의 전쟁에서 기독교의 절대적 의지에 승리를 제치한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그 후에도 아이우스파를 받아들인 서우토 왕국의 위협을 극복한 과제가 있었고 갈리아 주교가 접촉하면서 로마 카톨릭을 개종이 수반된 이익을 저울지 않고 추종한다. 그가 개종한 이유는 노마된 갈리아 지역 귀족들. 그러니까 이제 갈료 노마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노마된 갈리아 지역의 귀족색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다. 아,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갈리아 귀족들에게 종교는 정체성을 결정짓는 요소이기 때문에 노마 카톨릭 요소도 수용으로써 정복 전쟁과 통치에서 구지배 세력들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크로비스가 이제 아타나시프라고 개종한 카톨릭 개종한 첫 번째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있죠.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소고트 같은 외부 민족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그 뭐냐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어, 그 서구트 민족과 외부 민족 싸우는 과정에서 그 당시 그 이기기 위해서 받아들였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 갈리아 지역의 귀족색들을 협력을 이끌기 위한 거죠.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두 번째 요소가 이제 요거하고 또 연결돼 있죠. 이들의 협력을 받고 서구트족이나 이런 것들의 침입 을 공격을 막기 위한 거죠. 아니면 쳐부시기 위한 거고.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어진 정복 전쟁을 통해서 프랑크 왕국은 6세기 초 프로방스를 제한 갈리아 전역을 차지했다. 자, 클로비스는 정복 과정에서 갈려 노마 지배 계층과 그다음에 그 교회 조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 왜 협조를 얻을 수 있어요? 앞에서 아타나시우스가 개종했기 때문에 그죠. 그 교회는 제국 말기에 이런 노마적인 조직 체제 기반을 구축하고 있었으며 그것이 그 교회의 안정과 발전에 큰 힘을 제공했다. 그래서 이는 메로빙고 왕조 초기에 통치자의 권력의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래서 요 교회의 행정 조직이 이 당시 메로빙고 왕조의 어떤 그 통치자의 권력을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메로빙고 왕조뿐만 아니라 뒤에 카를 대제 때도 보여. 카를 대제 때 보면 어 그 독일 지역이나 이런 지역의 여러 지역을 이제 정복할 때 기독교를 같이 전파했거든요. 그 기독교 전파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신앙심도 있겠지만 기독교 조직을 이용해 갖고 행정 조직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 당시에 문자를 알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대개 보면 성직자들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문자를 알아야지 행정 조직을 이제 만들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를 이제 널리 전파하는 과정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이용해 갖고 행정 조직을 만든 다음에 그 여기 공무원으로 누구를 임명하냐면 그 지역에 살고 그 지역의 주교들 그 교회 주교들을 임명해. 그래서 이들을 국가의 수종을 삼으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기독교를 전파하면서 행정 조직도 만들고 그리고 동시에 요걸 통해서 다른 그 게르만족들의 이런 여러 여타 부족들을 통치하는 데 행정적인 조력도 없고 예. 이거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죠. 이거 이미 이런 형태가
메르빙고 왕조 초기 때부터 등장을 했던 거야, 이게. 자, 그 프랑코 왕국은 로마 카톨릭으로서 개종해도 다른 게르만 왕국에 비해 발전된 유리한 요소를 갖고 있었다. 자, 그들은 원래 거주지를 버리지 않고 서서히 팽창했기 때문에 고유의 지역적 문화적 기반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사전에 이동할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귀국한 땅을 차지하기도 용이했다. 야, 이것도 이제 그 사전에 정보를 얻어서 귀국한 땅을 차지하기 용이했다. 이 부분은 석에 없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보충해서 좀 파악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갈리아 지역이 지정학적으로 비잔티움과 이슬람세력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웃한 게르만 왕국들의 군사를 집중하면서 왕국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자, 결국 프랑코 왕국은 로마적 정통과 유산이 잔존했던 갈리아 지역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통해서 게르만 같은 갈려 로마의 지배에 촉진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쿠르비스는 시작된 메르빈 왕조는 로마의 유산뿐만 아니라 게르만 정통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중세 문화를 형성하는 토대가 되었다. 이렇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동로마 제국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동로마 제국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 하기 전에 그 인증번호, 첫 번째 인증번호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35번이에요. 네, 첫 번째 인증번호는 35번입니다. 자, 동로마 제국을 보죠. 동로마 제국을 이제 보기 전에 잠깐 동로마 제국의 시기 구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요거 보고 나서 이제 살펴보고 나서 좀 넘어가죠. 자, 동로마 제국은 그 크게 네 시기로 나눌 수 있어요. 예, 제가 지금 이렇게 나눈 건 서양사 강의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좀 나눴거든요. 자, 동로마 제국의 제일 전성기가 6세기 때죠. 예, 그래서 유스티누스 황제 때 이렇게 이제 이 시기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뭐 노마법 대전이 편찬됐고, 서방 정책에 집중해서 과거 노마 영토를 대부분 회복했던 시기고요. 그 다음에 7, 8세기 때부터 이제 세태대 하기 시작했는데, 사산조 페르시아나 이스라엘 세력이 침해받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군간구제와 둔정변제를 실시했죠. 이들의 침을 효율적으로 방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방 정책을 포기하게 돼. 예전에 그 로마 영토를 회복하고자 하는 서방 정책을 포기하고 이제 동방부터 위협이 있다니까 동방에 이제 집중하죠. 그리고 그리스 안으로 점점 영토가 확대되고, 그리고 성상 파괴 운동이 일어날 때 이때예요. 그래서 그리스 안으로 이제 영토가 축소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원래는 이제 유스티누스 황제 때까지는 주로 라틴어를 사용했어요. 왜냐면 이들은 로마인이기 때문에. 근데 영토가 축소되고 제국의 구성원들이 그리스인으로 이렇게 어, 축소되다 보니까 되게 이제 그리스 계통의 왕조들이 이제 왕이 등장한 거야. 그래서 라틴어에서 그리스어로 쓰게 돼. 음, 이게 큰 변화야.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 예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지문으로. 자, 9세기, 11세기 때는 대토리 소유가 확대되고 자영농이 몰락이 되죠. 둔전병제를 바탕으로 한 자영농이 몰락하고 황제권이 약화돼.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 그 외에도 노르만족, 셀주크 투르크, 불가르족 이런 민족들이 공격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12, 15세기 때 들어가면 동지주의 패권이 상실되죠. 십자군 전쟁 이후로. 그래서 베네치아와 제네바 상인들이 이제 라반트 무역을 이제 독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한때는 이제 4차 십자군 때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죠. 그리고 그때 라틴 제국이 설립되잖아요. 그러다 다시 부흥했다가 결국 오스만 투르크의 침략으로 멸망을 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네 시기도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강독을 해볼게요. 자, 민족 이동의 혼란 속에서 서노마 제국이 몰락을 했으나 동로마 제국은 그 후에도 약 100년 동안 명맥이 유지됐다. 자, 새로운 역사적 상황 속에서 서방에서는 로마 게르만족 사회가 형성되었으나 동로마에서는
그리스 동방적 사회 문화가 발전되었고, 공용어도 아까처럼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계기로 해갖고 공용어가 라틴어에서 그리스어로 바뀌게 돼요. 제국이 이제 축소가 되잖아요. 자, 그리고 그러면 민족 이동 후에 동로마를 콘스탄티노의 전신이었던 그리스의 비잔티움에 관련시켜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부른다. 아, 근데 이 비잔티움 제국이라는 명칭이 그렇게 좋은 명칭은 아니에요. 좀 약간 동로마 제국을 동로마 제국을 좀 깎아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이 로마의 어떤 후신한 걸 인정하기 싫은 서유럽 쪽 사람들이 이 사람 그 동로마 제국을 로마라고 붙이지 않고 그냥 비잔틴 제국이라고 한 거야. 네. 자, 그래서 이거는 로마 제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거죠. 동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자, 민족 이동의 혼란이 어느 정도 안정된 6세기의 마지막으로 과거의 로마 제국의 제국과 그 정통을 계승한 시던 황제가 유스티누스 황제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유스티누스 황제 관련된 업적이 시험 문제 많이 났어요. 기출. 자, 그래서 유스티누스 황제를 보면, 자, 이 사람은 이제 그 로마법 대전을 만들었죠. 그래서 유스티누스 법전을 만들었는데, 이 유스티누스 법전, 로마법 대전은 후에 근대 민법에 큰 영향을 미쳐요. 자, 여기는 뭐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 로마법 대전을 만들었다.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잠깐 이제 서양사 총론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요거는 좀 자세히 돼 있어갖고, 서양사 총론에 있는 내용이 되게 자세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공부해도 되는데, 이게 총론 부분에서 이제 좀 안 나온 부분이 있어갖고 계속만 나오고, 그래서 이제 총론은 읽진 않는데, 중요한 부분은 제가 발췌도 형식으로 이제 읽을게요. 자, 유스티누스는 527년에 즉위하면서 국 법률가들을 임명하여 새 법전을 편찬하게 했다. 그래서 528년에서 534년에 거쳐 법전 편찬 사업은 네 부분으로 진행되었다. 첫째는 534년에 최종 형태로 완성된 유스티누스 법령직은 당시까지 모든 황제의 칙령을 요약해서 모은 것이다. 자, 시대에 떨어져 낡은 것은 빼고 전체적인 정리하여 12권을 편찬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법을 만든 게 아니라 기존의 법을 정리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으로 530년에서 530년에 편찬한 50건의 학술 신차는 고전 시대에 이르고 법학 전술의 시대성을 발췌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533년에 편찬된 4건의 법학 테스트, 법학 제요는 법학 입문서였다. 끝으로 신법령지는 유스티누스 황제가 공포한 법령을 모으는 것이다. 자, 이 같은 이제 4가지 법전 저수는 민법대전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이것이 로마법의 중요한 요소 분명하게 간결하게 전달됐다. 그래서 후에 근대법의 이 민법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요때 이제 그 4가지 법이 만들어졌다. 유스티누스. 그리고 우리가 알려진 이 유스티누스 법령지는 그 중에 하나였죠. 예. 그리고 그 외에도 학술시찬이라든지 그다음에 신법령지 등등도 있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서방 정책을 하죠. 예전에 로마 영토를 회복하는 서방 정책을 이제 추진하게 되는데, 요때 이제 누굴 파견하냐면 베사리우스를 파견해요. 베사리우스. 자기 친구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을 시켜서 북아프리카의 반다 왕국 공략하고, 그리고 시칠리아를 거쳐서 이탈리아의 동고투족을 굴복시키고 과거 지중해 연안의 로마 영토를 회복하는 데 일단은 성공했다. 그래서 반다 왕국과 동고투족을 굴복시켰다. 그리고 베사리우스가 아니라 제가 베리사리우스, 예, 말을 잘못했는데, 자, 베리사리우스 외에도 나르센스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 정도 이름 배워두세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한간 출신이라고 해요. 이 나르센스. 예. 그래서 과거 로마의 그 영토를 회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사람의 업적을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테나를 사용했던 황제죠. 이거 뭐 업적은 아니고. 예. 자, 그러나 그가 건조한 비잔틴 건축의 정수한 성 소피아 성당은 과거의 순수한 로마식 건축이 아니라 거대한 도움을 가진 동방적 건축이었다. 그래서 이제 성 소피아 대성당 건축,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소피아 성당을 건설하고 나서 유스티누스 대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솔로몬이여 나는 그대를 능가했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10년도 기출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원래 성소피아 성당은 이 사람이 처음 만든 건 아니에요. 그 유스티누스 황제가 원래는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처음 건축을 했던 건데 도중에 불타 없어졌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걸 중축한 거죠. 처음 만든 게 아니라 중축한 거야. 자, 그 외에도 이 사람은 이제 여러 이제 그 업적이 있는데 여기는 뭐 간단하게 돼 있네. 그래서 몇 가지 더 추가하자면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시켰다는 거. 음. 그래서 그 당시 중앙 정부에서 이제 모든 지역을 가난하는 그런 정책을 했죠. 그다음에 견직 공업 그래서 견직 공업 같은 것들이 발달시켰는데 그때 이제 네스투스파가 이제 중국에 갔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양약법을 배워요. 견직 공업을. 그 양장법을 배워 가지고 견직 공업을 육성을 시켰는데 자 이걸 계기로 해서 비단 만드는 방법이 서로에 전파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뒤에 나와 있지만 하여튼 교회 제도를 인제 먼저 개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황제 교황주의 어 이 그 관련된 개혁들을 했다는 거. 요 관련된 개혁은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인제 요게 하다 보니까 또 네 번째로는 이제 정부의 징세 개혁. 자 그리고 관리의 부정부패를 막고 부패를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깨려고 했다는 거. 음.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또 이 뭐냐면 율세누스 황제에 반발해서 난이 났어요. 이게 이제 그 콘스탄티노플에서 일어났던 반란인데 이게 교과서에 나왔죠. 니케 민중 반란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이 니케 민중 반란이 일어나니까 그 당시 유스티누스가 죽으려까지 죽으려고 이제 마음먹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 옆에 테오도라가 이제 말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인제 공동 왕의 그 단독으로 통치했던 게 아니라 유스티누스는 자기 왕비를 공동 황제로 임명했어요. 그래서 이 공동 황제 이름이 뭐냐면 테오도라는 사람이야. 음. 그래서 이때 인제 니케 반란이 일어나니까 유스티누스 황제가 자기를 포기하고 도망가거나 자살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인제 그 손을 붙잡고 "황제의 자주색 옷이야말로 영광스러운 수이다." 이 말 듣고 인제 뭐냐면 왕비의 힘을 얻고 분산된 병력을 그 옆에서 그 폭동을 진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이 테오도라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해, 이 유스티누스 부분이.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유스티누스 죽은 후에 이제 점점 이제 동로마 제국이 쇠퇴하기 시작하죠. 어 그래서 그 비잔티움 북으로는 아바르족과 슬라브족의 침을 받고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사산족 페르시아의 공격을 받아 시리아와 이집트를 상실했어요. 그리고 헤라클레스 때에 유능한 가단성 있는 황제로서 이 사람이 기출 예문에 나왔어요. 이 사람 이름 정도 외워두세요. 그래서 그 황제로서 페르시아에 대한 반격을 통해서 시리아와 이집트에 회복했으나 얼마 안 돼 이스라엘 공격을 받아.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헤라클리스 제때는 초기 때 싸웠던 애들은 산산족 페르시아고 나중에 이제 싸웠던 민족은 이슬람 공격이야. 이슬람 민족이죠. 이슬람 민족보다는 이슬람 교도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비잔틴 영토는 소아시아와를 포함한 주변 영토 축소가 되고요. 그래서 이 무렵 그리스와 동방적 요소가 입각한 비잔티움의 어떤 그 독특한 성격이 형성됐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제 그리스 영토가 축소됐으니까 그리스 문화가 되게 강하겠죠. 그리고 동방적인 요소도 많이 받아들였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헤라클리스 때 이 사산조 페르시아나 이스라엘 공격을 받으니까 이걸 위협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 당시 실시한 제도가 군관구제예요. 예. 그리고 이 동시에 인제 뭐냐면 둔종병제를 같이 실시했어. 그래서 군관구제와 둔종병제는 그 비잔틴 제국의 대표적인 제도 중에 하나지만
우리가 이제 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유스티누스의 황제 때 실시한 제도가 아니라 그 뒤에 헤라클리우스제 때 실시한 제도야. 물론 이거 아니다는 설도 있어요. 근데 되게 통설이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서로 연관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면 자유농민의 군역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한 토지를 수여하고 그 뭐냐면 그 토지를 아들이 계속 군역에 종사한다는 조건에 이를 상속하겠다. 이렇게 있죠. 네, 이하여 비잔틴 사회는 초기에 대토지 소유자의 예농 대신에 소토지 소유자 및 그 이러한 농민들 구성 자연총회의 우선 사회로 변하게 되었다. 그리고 군간군의 사령관은 군사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을 관장하기 때문에 그 권한이 매우 컸으며 그들의 반란이 빈번할 경우 제의를 위협받는 경우가 있어서 7세기 말에 7구였던 것이 세분화돼서 8세기 39로 증가됐다.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 좀 설명이 좀 미흡해.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마치 군간구제하고 둔전병제 같은 제도일 것처럼 이렇게 기술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이 군간구제와 둔전병은 개념상 다른 개념이고 다만 아까처럼 얘기한 것처럼 서로 관련성이 있어. 우리가 균전제하고 부병제가 연관돼서는 설명될 수 있잖아요. 연관돼서 설명할 수 있지만 각기 다른 제도야, 이게. 그래서 이건 교과서에서 이제 구분한 걸 좀 볼게요. 이게 더 정확해. 자, 군간구제는 그 테마라는 제국을 31개 군간구 테마로 나누고 그 황제가 임명한 군사령관에게 군사권, 행정권, 그다음에 입법권을 다 부여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7개, 8개 정도의 군간구를 설치했지만 너무 이렇게 세분화 그 7개, 8개 그 군사령관에게 모든 걸 주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이제 힘이 커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1개 군간구 더 세분화시켰어. 그래서 이 군사령관에게 군사권, 행정권, 사법권을 부여했고요. 자, 둔정병제는 요거와 연결돼 있어요. 그렇지만 좀 다른 제도죠. 연결되긴 했지만 자, 농민들에게 군역을 종사하는 대가로 토지를 준 제도예요. 자, 대를 이어서 군역에 의무를 다하여 토지를 세습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지방에 그런 이제 상비군이라고 좀 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농병 일치 군대들을 육성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둔정병제는 오래가지 못해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손흥민은 창출했긴 했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9세기 때부터 대토지 소유가 확대되면서 자유농민이 몰락을 하면서 둔정병제가 붕괴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둔정병제가 붕괴되면 둔정병을 바탕으로 한 지방의 병력을 확보하는 정책 또한 힘들죠. 그리고 이 군간구제가 나중에 변질돼서 지방사역이 바로가 되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둔정병 같은 자연농이 아니라 자연농민을 바탕으로 한 그 군사제도가 아니라 주로 이제 용병 체제로 많이 넘어가거든요. 후반기에 들어가면. 근데 이 용병이라는 것이 돈 받고 이제 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전투의 전문성은 있긴 있는데 문제는 애들이 돈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자주 이제 뭐냐 쿠데타를 일으켜. 그래서 이게 9세기 넘어가면 이제 왕조 교체가 되게 많거든요. 툭 하면 쿠데타가 일어나요. 예. 자, 하여튼 요런 내용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뒤에 내용을 계속 읽어 볼게요. 자, 8 세기 초에 이슬람은 수도 콘스탄티노를 접근해 이를 포위했으나 네오 3 세는 이를 격퇴했고요. 이 콘스탄티노플은 천여의 요새이기 때문에 번번이 뭐냐면 격퇴가 돼. 예, 천의 요새죠. 이를 격퇴했고 이후 이스라엘과 전투는 소아시아의 국경선에 따라 안정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나반나 총독은 롬바르족에서 종지를 찍게 되었고 그래서 롬바르족이 여기를 이제 공격해서 쫓겨나죠. 예, 동로마가. 그리고 9세기 후반에 마케도니아 왕조가 들어서면서 비잔틴 제국은 성기를 이뤘다. 성기가 아마 전성기를 이뤘다 말 얘기 같아. 그래서 중흥을 맞이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중흥. 그러니까 망했던 왕조가 한 번 더 도약을 하는 게 중흥이죠. 공치 중흥처럼. 자, 새로 힘을 가다보면 비잔틴은 10세기 후반에 크레타를 회복하고 이따가 안티오크와 시리아 북부를 회복하는 한편 아르메니아의 침투에 이를 병합하였다. 그러나 아르메니아 병합은 비잔틴의 중앙아시아의 투르크족과 직접 대결하는 형사가 됐다. 아르메니아는 어디에 있는 거죠? 카카스 산맥에 있는 나라죠. 예, 그래서 그 보면 카카스 산국이라고 중에 있잖아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그다음에 조지아 요 북부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미 9세기 중엽부터 대토지 소유가 경에 다시 고개를 들고 아까 얘기했던 중정병제가 이때부터 붕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소농민을 바탕으로 한 군사제도, 농경일치제 군사제도가 인제 제대로 먹혀지지 않죠. 그래서 그 소아시아 대교 반란이 소토지 소유에게 타격을 주기도 했다. 자 마케도니아 왕조 초기에는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강화되었다. 자 여기 마케도니아 왕조라는 것은 동로마 제국의 여러 왕조도 있는데 그 왕조 중에 하나예요. 예. 그리하여 인제 자유로운 소동층이 쇠퇴한 반면에 대토지 소유가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병사들에게 급여가 되었던 보유지가 잠식되고 이에 따라 용병이 다시 나타났다. 예. 그래서 용병이 인제 주였다. 이제 이때부터. 그리하여 사병을 거느린 지방의 대토지 소유자인 호족은 상제권에 도전하는 존재가 되었다. 자 이에 대응한 것은 중앙의 관료로서 양자 사이의 내분과 투쟁은 비잔틴 제국의 방벽을 약화시켰다. 그 결과 비잔틴 영향이 미약하나마 남아 있었던 시칠리아와 남이탈리아는 이 노르만족들이 넘어가죠. 그리고 노르만족들이 인제 세웠던 왕국이 요게 양시칠리아 왕국이에요. 그 동쪽에는 셀주크 투르크가 황제군을 격파하면서 소아시아를 진출하게 되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에 소아시아 출신의 지방고족을 한사였던 알렉시우스 1 세가 새로이 이제 지위에 올라 위기를 모면하고 십자군 전쟁을 맞이하게 됐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밑에 정치와 사회 관련된 내용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 동남아 그 정치와 사회 구조 관련된 내용은요.